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원.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주자들로 인해서 정치권이 매일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럴 때만 되면 되게 갖가지 공약들이 난무하지만 또 선거가 끝나면 또 공약 대결이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각 정당이나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제도권 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입법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국회입법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중심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이 공약이 엄청 쏟아지다가 선거가 끝나면 정상적인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일만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우리가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이렇게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일이 자주 보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조금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대통령 중심제가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임기 내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웬만해서는 중간에 임기를 중단시키는 소위 탄핵이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정책을 추진하기 일쑤고, 또 야당은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채 국정이 실패해야지만이 그 국정을 실패로 이유로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협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죠. 이미 이제 임기는 정해져 있고 네. 자기가 정해진 그 기간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가 그렇죠. 가능하고 네. 그렇지만 또 이 야당에서는 여당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여당이 못 돼야지만이 다음에 그 야당이 그렇죠.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 중심제는 협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중심제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제도든지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렸지 그 제도의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요. 만약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혹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방향도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좀 이데올로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 관점이 강하다면 사회주의나 보수주의는 또 이익보다는 인간의 선의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한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만들 때에도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정치 권력 구조에서 큰 두 가지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선의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익에 의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종류의 정치 권력 구조를 방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인간이 선의의 의지를 하게 된다면 좀 대통령 중심제가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이익에 의해서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의원 내각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제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에서는 나도 세훈 씨와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일 인간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의에 행동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치 권력 구조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돕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야당은 계속 야당으로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야당도 자기네들이 집권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선의에 의지한다거나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당은 어떤 행태라도 여당보다 더 나은 점을 보여야 해줘야 되고, 여당은 집권 기간 동안 어떤 행태로라도 잘했던 점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는 권력의 안정성 측면과 효율성의 중요성으로 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이 줄어들고 협치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는 바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운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세계의 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을 한다면 길다면 길 수 있는 우리나라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의 임기 동안 같은 생각을 가진 집권당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급변하는 세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죠. 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더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당연히 의원 내각제는 집권 임기 기간이 짧아서 정정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을 때에는 그 의원 내각제라도 민주적인 장기 집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사회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서론이 굉장히 좀 길어진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본론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용어가 다르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민주사회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이렇게 혼용되는 이유는 정통 사회주의의 목표를 고수하면서도 또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된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주의의 본산인 유럽에서는 다양한 갈래로 분화되어 각자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예, 사회민주주의의 시작은 1875년 독일에서 창당한 사회민주당, 지금까지도 있지만 이 사회민주당이 정치 제도권에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이 정당이 20세기 초반 독일의 제1당이 되었고요. 1901년 영국의 노동당,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노동당 창당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으로 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퍼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반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공산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말하는 이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보면은 될까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레닌주의랑 완전히 결이 다른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 주장에는 또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붕괴와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동계급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이라면 그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즉 제도권 내에서 혁명이 아닌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 그리고 국가적 관리가 아닌 사회적 관리를 실시해서 사회적 재화를 더욱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자유와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이 진정한 자유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지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은 또 변함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생각은 마르크스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수단을 국가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다른데요. 이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와 관리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선 생산수단의 소유를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하고 예를 들면 종업원 지주제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제도 보통 이제 지금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에 생산수단의 관리에 있어서 금융 부분을 또 통제해서 자본가의 횡포를 막고 노동법과 그와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급여와 임금 수준을 감시하고 노동자의 교육 및 재배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효율을 높이는 것 등을 시행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집권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민주주의는 또 공산주의랑은 또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또 경제적 혹은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서 과도한 재산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지배력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재나 자본의 과도한 독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등한 상황에서 똑같은 재화를 나눠줘도 시간이 지나면 재화의 소유가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쓰는데 다 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쓰고 돈을 모으고 더 재산을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산을 나눠줘도 시간이 지나면 재화의 소유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이런 점이 공산주의와 아주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자율성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유동성 있게 그러니까 자본가의 과도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견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회민주주의에서의 복지정책은 어떤가요? 어느 이데올로기보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정책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에다가 또 주택에 대한 보조금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복지 재정은 어디에서 조달을 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정책을 편다면 이 나라 국간에 동이 난다. 라고 이야기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국간에 국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복지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발전을 통해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 부를 증가시킨다면
물론 들어오는 세금이 증가되어서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산업의 발전이 시민들의 복지 재정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적 과정을 좀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도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보다는 민주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사회민주주의는 자들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느냐 하면요. 대개 이제 직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조직에서 상호 교류와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로 이해폭을 넓혀가고 이런 이해폭이 넓어지다 보면 공동체 내에서 공익과 정의의 실현이 자연스럽게 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또 자본주의의 다른 문제점인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환경주의자들과 아주 맞닿아 있다, 서로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굉장히 다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게 그 핵심이 바로 민주적인 방법이 이 사회민주주의의 진행이 되는 거네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다양한 교류와 상호 학습으로 인해서 사회적 연대가 공고해지고 평등과 자유가 보다 온전히 실현이 되어서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강력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가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결국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런 강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의 복지와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유지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이 사실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말로는 복지 평등을 추구한다지만 어느 정도 할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 말로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각 시민들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뭔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정식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이 공정이나 정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사회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로 정당에서 채택이 돼서 정책적으로 또 다른 이데올로기와 선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공산주의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유사하다고 보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좀 싫어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레드 콤플렉스라 그러죠.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에 대한 장점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녕.